질문들 답변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본론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울증, 뇌질환, 그리고 폐질환, 그리고 대사질환, 그리고 소화기계 암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가장 초창기 연구 죄송해요. 지금 이게 뭐지? 잠시만요. 요즘에 자꾸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다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괜찮으세요? 예예예. 성장기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라는 게 예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제 많이 연구들이 된 게 성장에 관련된 것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들어 드린 것 같은데 저런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에 있는 콰시오카라고 하는 배가 불러오는 병이 있는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영양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중에 가 가지고 많은 영양소를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더 이상 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놀라운 거는 사람의 유전자만을 두고 봤을 때는 영양소를 주는데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알게 된 것은 어린 나이에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아이는 12 살이지만 미생물은 6 살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 6살 정도에 멈추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특정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조차도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성장에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된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태어날 때 제왕절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면서 엄마의 질과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적절히 이식을 받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상당히 많이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처음에 태어나게 되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 질이나 엄마의 장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라 의사들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더 많이 장에 존재한다라는 게 논문으로 나왔고 이런 아이들은 커가면서 천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당뇨라든지 비만이 유발될 확률이 월등히 더 높다. 아토피라든지 이런 면역계 질환이 많아질 확률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로부터 이식을 받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아이의 면역계의 성장과 면역계의 완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존 연구 논문들 수만 편이에요. 정말 수만 편. 그냥 요거는 그냥 구글 가 가지고 몇 개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로 이미 과학자들이 어린아이 성장기에 있어의 면역계 발달은 장내 미생물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 이런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죠. 영맘에서도 했었죠. 똑똑한 면역. 그러니까 면역은 무작정 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면역은 무조건 세다 보면은 과민해지기도 하고 이 너무 센 면역이 눈이 없어서 아무거나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가 면역 질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면역력이 좋다라는 거는 단순히 센 거를 넘어서서 똑똑해야 된다. 면역 세포를 똑똑하게 해 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면역 세포가 미생물을 보며 공부할 때 월등히 똑똑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피하 식별을 잘해서 총 들고 아군을 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장 안의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이다. 면역 세포가 똑똑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강의들을 제가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로 자료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죠. 어린 나이에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아이들은 건강한 면역이 각인된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당뇨, 비만, 대사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더 적다.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은 몸에 질병적 면역이 각인된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당뇨, 비만,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거는 학계에서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시는데 그만큼 아메이가 빨리 가고 있다라는 증빙이겠죠. 이미 뭐 이게 체감으로 와닿을 정도로 저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에 아메이는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인지하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논문으로 다 잘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장 누수 내용으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의 누수라는 거는 저희의 장 세포가 있고 장 세포는 뮤커스라고 하는 점액질로 보호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장이 어떻게 보면은 도너츠처럼 생겼잖아요. 저희 몸은 입이랑 항문이랑 연결돼서 쭉 뚫려 있는 거고 근데 길이가 엄청 긴 도너츠죠. 7m짜리 도너츠인데 장을 쭉 피면 7m나 되니까. 하지만 그 장 안쪽이 여기 도너츠의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 뚫린 데 사이에 변이랑 미생물들이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요쪽 영역이고 도너츠가 저희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바깥쪽인데 이 안쪽에 있는 변에 들어있는 이물질, 독소,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저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 도너츠 구멍 안에 있는 그 루멘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남아서 여기에서 많은 종류의 비타민도 만들어, 가바도 만들어, 세로토닌도 만들어, 뭐 단세지방산도 만들어, 뷰티르산도 만들어 이런 역할들을 해서 저희에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네가 저희 몸에 직접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장누수라는 거는 얘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버리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패트리스 카니 교수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장누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장에 일어나는 것들이 간질환, 간염, 뇌 기능에서의 그 포만감 저하, 그래서 배가 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들, 지방이 과다 축적,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 넘어가면 바로 대사질환, 지방간, 간경화, 동맥경화, 당뇨,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장의 누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장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뮤커스벽 주변에 붙어 있던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장벽을 사이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 저희는 정션이라고 불러요. 타입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들의 여기 세포 사이에 틈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는 실 같은 걸로 꽉 쪼매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점점 더 타이트하게 꽉 쪼매주려면은 얘네들이 만드는 뷰티리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게 꽉꽉꽉꽉 쪼매지거든요. 그럴수록 저희의 장병은 훨씬 더 튼튼해지는 거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뷰티르산을 실제로 찍어서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은 전 세계에 아메이밖에 없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미생물의 종류를 찍어서 아, 이런 종류 애들이 아마 뷰티르산을 많이 만들걸요? 라는 수준의 결과를 준다면 아메이만이 듀얼 분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얘네가 만들어낸 뷰티르산의 양을 측정을 해서 알려주는 것은 아메이밖에 없다. 그래서 그 뷰티르산이 어디에 많이 표현이 되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스코어의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게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고 실제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스코어를 통해서 장 누수 현상의 정도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장이 요렇게 이게 뭐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가 틈이 넓은 장세포, 여기가 틈이 좁은 장세포. 그래서 틈이 넓게 되면은 이 사이로 미생물과 미생물 껍데기와 변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액티브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을 촉발하게 되고 이렇게 생기는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저희는 장관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은 단순히 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염증 반응이 저희 뇌까지 올라가게 되고 저희 뇌의 뉴로 인플라메이션, 뇌 신경 염증을 촉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인의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증, 오래 쌓이게 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어린아이들의 행동 발달, ADHD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염증 반응이 기저 원인이 된다라고 논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누수를 얼마나 막아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는 한의학에서 이거를 똥독이라고 부르죠. 똥독. 그러니까 똥 안에 있어야 되는 독소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이 안에 있는 독소들도 막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 누수는 막아줘야 되는데 장 누수를 막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관세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하는 여기 SCFA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이 이 SCFA 안에서도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 이것이 암이 저희 마이랩 레포트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라고 정의되는 부분입니다. 미생물들이 어떻게 해야지 뷰티르산을 많이 만드느냐? 일단은 마이랩 섭취, 당연히 권고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난소화성 탄수화물, 저희가 먹은 것들이 미생물이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 쿠키, 과자, 마당, 설탕 이런 것들은 아이들 위에서 스스로 그냥 흡수해서 살찌는 데 쓰고 끝나버려요.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자체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장내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하면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소스 중에 하나가 파이토프로틴, 아메이에. 그래서 아메이, 겉모닝 이것들이 이거를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서 저희도 저거 바디키랑 좀 섞어주거든요. 그럼 훨씬 잘 먹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키랑 조금 섞어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에게 주는데 어, 어, 파이토프로틴 그리고 파이버 그리고 365도 괜찮지만 여기에다가 자기가 지정받은 마이랩 번호가 있다면은 그 마이랩을 넣으면은 이 뷰티레산의 생성 정도가 20% 이상 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꼭 미생물을 넣어서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파이토프로틴이랑 미생물을 섞은 다음에 물에다 넣고 잘 30초 이상 흔든 다음에 드시면은 미생물이 대수화라고 하는 대수화, 리하이드레이션, 물을 충분히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강력해져서 그냥 입으로 넣어서 먹는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미생물들의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침에 달달한 거 먹기 전에 식빵에다가 뉴텔라 같은 거 막 밀가루 식빵에다가 뉴텔라 막 발라가지고 엄청난 과당을 섭취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장내 미생물이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넣어줄 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에 누수 현상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몸에 일어나는 과민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든지 뇌 기능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제가 뭐 엄청 지금 급하게 막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 장 누수 쪽은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가 볼게요. 넥스트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다 뷰티레이트예요. 이 뷰티레이트는 장벽을 구성하는 상피세포, 이 저희 장세포, 이 세포를 튼튼하게 해줘요. 영양을 공급하고 여기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이 장벽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똥 안에 있는 변 안에 있는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도 또 똑같아요. 뷰티르산은 장벽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조오클루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필타레처럼 저희 장세 요 사이 보이시죠? 얘네들이 쫀쫀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벽이 딱딱 이렇게 딱 붙어주는 건데 요거를 저희가 조나 오클루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체로 불러요. 이런 것들이 뷰티르산이 안 들어갔을 때와 뷰티르산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게 쫀쫀해지는 게 보이시죠? 양이
훨씬 더 촘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뷰티르산이 들어갔을 때 경계가 훨씬 더 촘촘하게 닫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뷰티르산 뭐 네, 이거는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저희 몸의 면역 시스템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면역 균형을 당연히 만들고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당연한 내용이에요.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시그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지만 살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내가 뭔지를 이제 알겠다. 이런 걸 통해서, 아, 나는 스스로 공격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진다. 여기 있는 똑똑한 면역세포, 여기 있는 내용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그렇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들이 똑똑해진다. 조절 T세포, 이거 정말 저희 이게 면역학 대학교 이제 4학년 면역학 수업에서 듣는 내용들인데 이런데 지금 막 나와 있는 건데 레귤레이토리 T셀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귤레이토리 조절을 하는 T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IL-10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염증 억제해, 그만, 너무 너 과민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이런 것들을 하는 애인데 특히나 이 애들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시그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야, 너 지금 너무 과민해. 그러지 마. 너무 오버하고 있어. 이런 시그널들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필수적이다. 장내 미생물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 그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실제 저희 마이랩에서 타겟팅되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랑 상당히 관련도가 높고, 실제 저희가 여러분의 변을 받아와서 마이랩 안에다가 배양을 하고, 여기에다가 솔루션 6종류를 넣은 다음에 어떤 웰에서 뷰티르산의 생성량이 가장 높아지는지를 보고 추천해 드리는 게 마이랩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실제 저희 뷰티르산의 증가 정도는 다양성의 증가 정도도 상당히 유의적이고 좋지만 그에 비해서 실제 마이랩 섭취하신 이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의 증가는 월등히 우월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실제 그 장 누수 현상을 막아주는 아주 키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이랩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명들은 상당히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고,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물질들을 활성이 있는 물질로 전환해 준다. 이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반응자, 비반응자를 나눠서 반응도를 높여준다. 저희 엔자임 바이옴처럼. 어떤 사람은 콩단백질을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콩단백질이 쪼개져서 내려가는데 뷰티르산까지 가지를 못하고 가스까지밖에 못 만들어서 콩단백질만 먹으면 그냥 장에 가스가 엄청나게 차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좋아서 가스 넘어가지고 뷰티르산까지도 가게 해주면서 콩단백질에 먹게 되면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편안하면서 흡수율도 월등히 높은 사람들, 이렇게 반응도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제가 타겟해가지고 엔자임 바이옴이나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반응도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왔는데,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에 제가 조금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티르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것은 아니다. 다른 회사, 어느 회사도 사실은 레포트에다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로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메이에서 유일하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부분을
저희가 레포트로 만들어내고 있으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환능, 반응도 이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에게 다 설명하려면 그분들이 최소한 여러분에게 3-40분은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방 누수와 뷰티를 산 스토리로 바로 풀어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누수 현상이 아이들의 아토피, 천식, 과민 면역 반응, 뭐 아이들의 인지, 뭐 ADHD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와 장 누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안에 있는 뷰티르산에 대한 내용의 논문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최근 논문들이에요. 2년 전에 나온 논문. 프로텍티브 롤 오브 뷰티레이트. 제가 좀 급하게 오늘 신기하게 장표들을 빼오면서 논문을 아주 로하게 제가 좀 끌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프로텍티브 롤 오브 뷰티레이트 인 오베시티 앤 다이아비티스. 이게 뭐냐? 비만과 당뇨에 있어서 뷰티레이트의 역할. 이거 결론은 뷰티레이트가 높아지면은 비만과 당뇨가 예방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논문이에요. 3년 전 논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영암 세션이지만 요거는 그 갱년기 여성분들이 근육 감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람들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퓨체인 페리 애시드, 뷰티레이트, 뷰티레이트가 많으신 여성분들은 갱년기에 근육 저하가 훨씬 더 적더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가 갱년기 여성들의 근육 감소를 억제해준다. 뷰티레이트는 근육 생성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굿모닝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마이랩을 더해서 뷰티르산의 생성량을 증폭시켜 주게 되면은 근육 생성량도 증가하고 성장률도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혈압,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가 여기 클리니컬 에비던스 된 아세테이트 앤 뷰티레이트가 로어 블러드 프레셔 그 사람들의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더라. 뷰티레이트가 사람들의 혈압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클리니컬 결과 네이처에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작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거 다 엄청나게 신생 연구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 회사에서 제품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뷰티르산이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이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5년 전 201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은 면역 기능을 완만하게 해주고 뷰티르산에 하나가 가지가 나온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몇 번 설명했었는데 뷰티릭 애시드에 감마 아미노가 붙은 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그게 가바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잠시만요. 제가 똑같은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서 이게 약간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화가 필수로 계속 걸려왔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뷰티르산에서 감마 아미노 체인이 붙은 게 저희가 얘기하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아바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신경 안정 물질이죠. 그래서 뷰티르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수면의 질도 높아진다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을 봤을 때 뷰티르산이 많이 생성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 논문에서는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미생물들은 뭘로 알려져 있느냐? known for synthesis 생성하는 글루타메이트, 뷰티레이트, 세로토닌, 방금 말씀드린
감마아미노부티릭 애시드, 가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장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진다. 엄청난 물질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바라는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 하나만 저희가 장에서 올릴 수 있어도 만병의 근원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뷰티레이트가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의 누수도 줄어들어요. 뷰티레이트가 증가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염증 반응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게 저희 마이랩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랑 직결되고 특히 이거는 제가 강추하는 영역은 어린아이들. 단 거 많이 먹고 스낵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뷰티를 산 생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중심으로 유지하면서 마이랩 솔루션과 겉모닝 섭취를 통해서 뷰티 레이트만 끌어올릴 수 있어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안정감이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 술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 영업 많이 하시는 40대, 50대 남성분들, 술이 들어오면은 장내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못 만들어요. 얘네들이 샥을 먹거든요.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뷰티르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장 누수가 생기고, 아까 첫 장표에서 보였죠? 장 누수 이꼴, 심혈관계 질환, 당뇨, 동맥경화, 간염, 간경화, 지방간, 4, 50대 영업 많이 하시고 술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성분들 일단 마이랩 통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 확인하시고 겉모닝이랑 마이랩 유산균 드시면서 뷰티레이트 양만 끌어올려도 그런 현상들 월등히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주변에 보시고 이런 어린아이들과 이런 남편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 아주 어렵지 않게도 충분히 마이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마이랩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실제 4천 건이 넘는 데이터를 봤을 때 분석을 하시는 분의 기존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하위에 있으신 분일 경우에는 마이랩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효과가 97.8%, 98.1%에 달할 정도로 개선 효과가 월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주변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벌써. 제가 10분 내로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 성장이에요. 요거는 잠시 넘어가고요. 자폐 아이들,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가장 많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자폐 아이들이에요. 저희도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김북영 교수님과 자폐 아이들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자폐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나 싶을 정도로 자폐 아이들 숫자의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자폐가 막내 생물과의 상관관계가 무척 크다라는 게 다수의 논문에 의해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막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가 자폐성 아이들의 위장 및 신경행동 증상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려졌고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폐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장내 미생물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자폐가 같이 촉발된다라는 게 논문으로 대부분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산균 많이 드시고 뷰티르산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나 이 26가지의 ASV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 마커들이고 아이들이 유전자라든지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 장 속에 있는 26개의 미생물만 봐도 그 아이가 자폐일 확률이 높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미생물들이 자폐를 촉발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만 보고서도 이 아이가 자폐의 유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안에서도 또 행동 발달을 유발하는 특정 미생물들이 있어요. 클로스트리움 테타니 같은 균주의 유무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제가
이게 꼭 자폐 치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그런 그 어떤 성향적, 행동학적 문제에 있어서 장내미생물이 관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그 장뇌축의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구조도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잘 아시죠? 트립토판부터 시작을 해서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는 게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 넘어가면 멜라토닌, 수면 관련 물질들이죠.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에서 도파민으로 넘어가죠.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넘어가죠. 전부 다 저희 신경 발달, 행동 양식, 그리고 그 ADHD, 과민 행동 반응, 이런 것들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물질들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종류 장내 미생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ADHD, 케이스 ADHD도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딱 지금 이거 보시면 저희 마이랩 결과 자주 보신 분들은 바로 보이시죠? 캐넌이라고 하는 장내미생물의 다양성. 저희 이 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컨트롤, 정상인 아이들과 ADHD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훨씬 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이들의 행동 양식과 상당히 유의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너무 과민 행동 반응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마이랩 통해 가지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진짜 숨가쁘게 쭉 뽑아서 왔는데요. 이제 결론 조금 마무리하고 지금 질문들이 올라와 있겠죠? 그 질문들 채팅이 36개인데 이 중에 질문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아, 예. 예, 질문이 많이 있네요. 질의응답으로 제가 최대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비즈니스 스트럭처인데 제가 영맘 세션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장누수랑 면역 쪽 얘기하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반응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아메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마이랩이라는 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하는 제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반응자를 고반응자로 만들어내는 제품,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만들어내는 제품,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니면은 이 내용 다음번에 제가 복습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반응도라는 게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아메이가 가는 길은 단순히 아메이 코리아,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많이 팔고자 하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간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 반응자를 가려내고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큰 기대냐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헬스케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시나요? 왜 도대체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나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왜 우리 이소플라본이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안 듣나요? 왜 우리 밀크 시슬이 누군 좋은데 누구는 안 되나요? 이거를 아메이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 자체를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이거를 해결해내고 나면은 사실은 아메이는 다른 회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이랩이 이 모든 파이토바이옴의 반응도를 갈라내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초석이에요. 저희가 그냥 이 어려운 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마이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이토바이옴까지 넘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정 저희가 지금 충분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이미 7만 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였고요. 이 안에서 최근에는 저희가 에콜 아시죠? 에콜은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물질.
콩단백질을 장내 미생물이 쪼개서 만들어주는 약과 같은 물질, 갱년기가 안 오게 막아주는 물질, 이 갱년기를 만들어내는 생성자이냐 비생성자이냐도 여러분이 지금 제출하시는 마이랩을 통해서 저희는 이미 분간이 가능할 정도로 알고리즘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넘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못 만드시던 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몇 년이 걸려요. 정말 쉽지 않은, 이거는 전 세계 갱년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엄청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메이랑 함께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진짜 다른 회사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까지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거를 넘어서 헬스케어 4.0까지도 저희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양식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매번 하던 스토리에서 조금 새로운 스토리들, 아이들 성장, 면역, 장누수 이렇게 조금 급하게 속도를 내고 질의응답으로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지만 영맘 아카데미에서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도 소화하실 수 있으면은 상당히 대단하시다라고 스스로 칭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다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오늘 했던 내용은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제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공유 중지하고 질의응답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너무 어려운 내용 제가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예, 새로운 내용이라 좀 어려우셨다면 꼭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굿모닝 할 때 프로틴이랑 프로바이오틱스 파이버를 섞어서 섭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물 온도가 혀에 닿았을 때 뜨겁다 싶은 온도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혀에 닿았을 때 뜨겁다 싶은 그 미생물은 어 65도만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솔직히 65도 물에다가 여러분이 파이토프로틴이랑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 물 온도는 사실은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한 그게 사람마다 뜨겁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한 80도 되는 거는 정말 뜨겁거든요. 그거가, 좀 뜨겁다라고 느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한 60도 정도 되는 물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미생물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아요. 미생물도 사실은 죽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어려운 게 미생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흔들어 가지고 드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미지근하게 하시면은 미생물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뭐 더 편하게 녹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따뜻하게 드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미지근하게 하시면은 미생물들은 더 좋아하는 온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그 아이 출산 후 그 두통과 몸살로 몸져 누워서 며칠씩 앓으신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섭취가 두통에도 도움이 되는가? 이게 그 원인 불명의 마이그레인 편두통은 진짜 불치병이에요. 지금 의사들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할 정도로 두통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그 촉발되는 기저인자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장누수라고 하는 현상도 기저 원인으로 많이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부분 조금 포커스해서 끌어올리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은 두통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방 누수에 의해서 촉발되는 현상이라면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론병 진단받은 고등학생 아이 마이크로바이옴 한다는 건가요? 병의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크론병이 사실은 저희가 그 대장 내과, 뭐 소화기 내과 교수님들이랑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크론병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솔직히 저는 저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뭐 한 몇 년 전이죠. 한 7-8년 전에 윤종신이 "크론병 걸렸어요."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주변에 열의 한둘은 크론병이라고 할 정도로 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전 세계 인구가 다 크론병 되는 거 아니냐고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할 정도로 그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크론병에 상당히 중요한 지수가 저희가 타겟팅하는 다양성과 뷰티르산 두 가지가 크론병에 가장 좋은 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선하면은 충분히 크론병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론병이 처음 촉발을 하면은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방에 미생물을 다 없애요. 왜냐하면은 크론병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얘네들이 주변에 미생물 한 마리만 보여도 엄청나게 패닉을 하면서 스스로 사멸을 시키는 막 스스로 자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세포가 뭐 혼자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용량의 메트라니도졸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독한 항생제를 과다 처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이렇게 장누수가 엄청나게 심한데 추가로 미생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미생물이 사람 혈액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담하세요. 근데 일단 크론병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하면은 마이랩 하시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비어하고 아주 치료 중간 상태에서 장 누수가 엄청 심할 때 추가로 유산균을 더 드시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 예. 16세 만성 직장염 이것도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죠. 1년 넘게 계속 설사 키가 안 나요. 마이랩 하고 있는데 증상 호전되지 않는데 병원에서 항생제, 유산균만 처방해 주었는데 겉모닝과 유산균만 먹고 있는데 계속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될지 판단이 안 돼요. 만성 직장염이면은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돼요, 항생제. 이거는 위험해요. 진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는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저하고 정말 친한 마이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딸이 셋이었는데 막내딸이 크론병이었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고등학생인데 키가 140 몇 밖에 안 돼요. 이게 크론병이나 자가 면역 질환, 직장염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그 에너지 그 미생물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방글라데시, 카시오카 이런 아이들처럼 성장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데 아이들의 성장세가 무척 더뎌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마이랩 먹으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증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장 누수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안 먹고 유산균을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요. 유산균을 처방을 해 주셨다면은 항생제와 유산균 같이 처방받으셨다면은 항생제와 유산균 드시면서 마이랩 솔루션도 조금씩 섞어 드시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생제 안 드시고 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또 크론병이네요. 크론병을 앓고 있는 소비자분이 계신데 맞춤형 유산균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가요? 크론병은 뷰티르산 증가하면은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에서 주최하는 램시마 그 크론병에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올로직스 신약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뷰티르산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뷰티르산을 증가시켜서 크론병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될 정도로 저희 마이랩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를 올리는 것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특히 장 면역계 질환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2차 마이랩 검사 결과가 1차 때보다 나빠진 경우는 왜 그럴까요?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나빠졌어요. 일단 한 가지 나빠졌다라는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상위 10% 였는데 상위 20%가 됐어요. 이러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는 나빠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위 30% 안쪽에 있으시면은 거의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럭셔리예요. 거기에서 10에서 20으로 떨어졌어요가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상위 30% 안쪽에 계시다면은 그 거의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30% 안에서 10에서 20 갔다, 20에서 15 갔다, 15에서 25 갔다, 이런 수준은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냥 한 50에 있었는데 갑자기 70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진짜로 안 좋아진 건데, 그런 케이스는 저희 랩 좀 드물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열에 하나, 한둘, 열에 한 분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긴 하는데 상당히 드문 케이스지만, 그럴 경우에는 하시는 식단이라든지 최근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지 아니면 최근에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결과가 진짜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몸의 현상을 얘네들이 미생물이 미리 캐치하고 시그널을 드리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몇 개 경험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면 너무 두려움을 조장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결과가 올라오지 않고 계속 안 좋아지신다. 내가 특정한 약을 먹는 것도 없고 내가 항생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잘하고 수면도 잘하는데 술도 잘 안 먹고 하는데도 안 올라온다. 그럼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빠지는 경우, 몇, 뭐 너무 많은 예시가 있지만 일단은 어, 생각지 못하게 뭐 그런 방부제가 엄청나게 많은 인스턴트를 좀 자주 드셨다든지,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먹는 식품들이 방부제의 양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어, 종종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타이레놀이나 이런 저런 아스피린 계열의 의약품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이런 약들을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장기 좀 이렇게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셨다든지, 이런 때에 좀 떨어지는 것들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또 개양성 대장염이네요. 이게 유씨거든요. 이게 크론병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위치만 좀 다른 건데, 예, 개양성 대장염 의심으로 한 달째, 식단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상태이신데, 마이크로바이옴을 7개월째 복용 중인 상태에서 궤양성 대장염 진단 보류 중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무척 예민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신랑한테 효과가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올라가고 뷰티리산 증가하는 거는 이 궤양성, 크론병, 유씨 이런 데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없는 논문에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만성 직장염 4시간 결과. 아까 말씀하셨군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고려대병원이랑 연구하는 그런 폴리포시스 같은 식으로 이렇게 직장염이 이제 만성으로 생기시는데, 상당히 괴로우실 텐데, 이게 폴립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괴로우실 텐데, 일단은 약은 드셔야 되고요. 약 드시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조언 하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이렉 검사 전에 기존에 먹던 약 모두 끊어야 되나요? 식장애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약 드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일단은 약 드시면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드시는 상태가 디폴트가 돼서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마이랩 검사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저희 좋은 점수 받아야 되는 검사가 아니라 내 몸의 현 상태를 잘 알고 거기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 가기 갑자기 2주 전부터 술 다 끊고 콜라 하나도 안 먹고 갑자기 살 빼고 근육 운동 엄청나게 하고 막 며칠 굶고 딱 가가지고 측정해서 다 정상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술 먹고 콜라 마시고 이래가지고 안 좋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에브리데이 그 상태, 나의 그 루틴한 상태 안에서 검사를 받고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고 드시면서 일상을 살으셔야지 되는 건데 마이랩도 똑같아요. 약을 매일 드셔야 되는 거라면 드시면서 검사를 하고 그 내가 약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중간중간 끊겼었나요? 괜찮나요? 지금은 안 끊기나요? 중간에 끊겼었다. 예, 예. 예, 뇌전증도 마이랩으로 검사 후 자완관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요? 뇌전증 부분은 제가 논문을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부분도 마이크로바이옴이랑 관계가 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이랩 유산균 아침, 저녁 두 번 먹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안 되고, 식약처 권고사항은 100억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랩이 한 포에 50억씩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마다 장 안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다 30조는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미생물의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드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도주가 있을 거거든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먹었을 때 배변이라든지 장의 상태라든지 배변 후 만족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이 뭐 부글거리는 게 줄다든지 이런 여러 현상들이 있어서 좋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문제 안 됩니다. 소비자분께서 아침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 낮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데 마이크로바이옴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서카디안 클락이라고 해서 사람 몸에서 간이나 여러 장기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잘 감지해요. 그들이 되게 잘 알아요. 지금이 몇 시쯤인지. 근데 그 서카디안 클락이 잘 안 맞아가지고 간이나 소화기 계통이 아직 뭐를 먹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서카디안 클락에 관여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더 시간 딜레이를 두시고 단백질 드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주 공복 상태에서 바로 드시면 좀 그러면은 조금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있다가 단백질 드시면은 조금 더 갑자기 아침에 차 시동 걸고 예열도 안 됐는데 왕 몰고 나가면 차가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내 장기는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나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킥스타트 해가지고 뭐 넣어가지고 강제로 시작하게 하면 애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좀 달래서 따뜻한 물 드시면서 저희 장기들 좀 준비시키고 그러고 나서 드시면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성조숙증 주사 맞거나 성장 억제 주사 맞기도 하던데 이런 거 끊고 마이를 검사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복용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성조숙증 주사 맞고 하는 거는 그 성장기 호르몬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큰 관여를 한다라는 거는 논문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의 생성률도 월등히 높고 뼈의 성장률도 더 좋다라는 거는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랩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이가 부작용이 아직 크지 않다라면은 뭐 주사를 꼭 끊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사 맞으면서 병행하셔도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의사들이 권고하는 사항인데 성조숙증 주사 저도 뭐 이런 호르몬 제제에 절대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게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별로 문제 없을 정도의 도주다. 이 정도는 아주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끊고 마이랩이랑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7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아대지포 중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아주 좋은데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다행스럽게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균의 구성이 좋아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좋으신 걸로 보여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식단을 무척 잘하시고 드시는 거에 있어서 방부제 섭취라든지 항생제 섭취라든지 과당 섭취가 적으신 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잘 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되게 좋은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은 좋은데 다양성이 낮으면은 뭐가 문제냐? 항생제를 한번 드시면은 한 방에 붕괴돼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는 이 장벽, 그 배리어, 그러니까 방어벽이 좀 얇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많으신 분들은 뭐 조금 잘못된 거 드시고 뭐 문제가 있어도 금방 회복을 하시거든요. 충분하게 애들이 받쳐주니까. 다양성이 적으신 분들은 컨디션이 되게 오락가락 하신다는 식으로 조금 쉽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마이랩을 좀 하시면은 충분히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은 낮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뭔가 수술을 하셨다든지 뭐 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겪으셨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큰 수술 같은 거 하셨던 분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더듬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면역 세포가 너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과민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내미생물들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면역 세포들이 좀 피하 식별도 잘하고 똑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면역 세포가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살 남아 아이인데 아주 잘 먹는데 하루 대변 보는 횟수가 5번까지도 있다. 설사는 아니다. 그런데 그로잉랩하고 맞춤 유산균 1년 먹었고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로 같이 케어 중인데 지금은 재검사 대기 중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두세 번 화장실 가는데 먹는 것에 비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관리하면 먹는 만큼 성장 갈 수 있겠죠. 질병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많이 하지만 아빠 키가 작아서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이 더 큰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어, 하루에 변을 5번까지 본다라는 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한 롬이라고 하는 지표 장 건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정상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아이가 간다? 정상입니다. 장의 연동 속도가 좀 빨라서 하루에 여러 번, 저희 그 미생물학자들 저희끼리 이제 하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변기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는 사람들 정도로 연동 속도가 빠르신 분들도 있어요. 먹은 대로 그냥 바로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당연히 영양분 흡수는 조금 덜 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 먹는 게 귀한 시대는 아니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두세 번 변 보는 거 문제 아니고, 뭐 건강하고 설사 아니라면은 더더욱이나 건강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밥만 먹으면은 배가 아파지면서 막 간다든지, 그리고 변의 양이 너무 적은데도 아이가 계속 변이 나올 것 같은 변이를 느껴서 화장실에 자꾸 가서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건강하게 아이가 가가지고 바나나 똥 잘 싸는데 하루에 두세 번 한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장에 있어서는 키의 성장은 유전과 마이크로바이옴 두 개가 복합체예요. 일단 유전자로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좀 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다 무시하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만 무조건 쭉쭉 큰다. 맞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당연히 관여하지만 그 유전자에서 얼마나 1, 20%더 크게 자랄 수 있느냐, 1, 20%가 덜 자라는 애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전과 마이크로바이옴 둘 다 관여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이 이미 10시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파이토프로틴 먹고 목이 간지럽다는 아이는 아이를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도 좋아질까요? 사과 복숭아 알레르기 없었는데 7살부터 생겼어요. 아이들이 그 특정 항생제를 먹거나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 가지고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없던 알러지 반응들이 생기는 아이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이토프로틴 안에 있는 천연물이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랩 통해서 마이랩을 먹고 알러지 반응이 없다라면은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게 되면은 알러지 반응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움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최대한 빨리 하고 막 속도 내 가지고 질문 많이 하도록 해 본다고 했는데 다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은 다음에는 최대한 30 분까지도 시간을 좀 쪼개서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질문에 좀 더 시간 할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